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중공군의 개입 38선을 10월 1일에 돌파해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던 국군 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은 17일에 벌써 함흥을 점령했다. 수도사단의 선두부대는 이병형 대대장이 지휘하는 18년대 1대대였다. 함흥을 점령한 이병형, 중령은 시내 쪽으로 들어가다가 우연히 쳐다본 기와집 기둥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 다가가 보았다. 30세가량의 남자인데 양손에 대못이 박힌 채 죽어 있었다. 반공 유격대원들의 안내를 받아 형무소에 갔더니 깊이가 30m쯤 되는 우물 안을 수십 구의 시체가 그득히 메우고 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공산당이 애국 인사들을 학살한 현장이 한 군데 더 있다고 했다. 산중의 일제시대 반공 후에 그들을 몰아넣고 폭파시켜버렸다는 것이다. 공산당과 인민군은 철수할 때 우물과 광산을 집단 학살 장소로 애용했다. 그들은 대전 형무소에서 철수할 때는 6,831명의 수감자들을 주로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때려 죽인 뒤 일부를 5개의 우물에 쳐넣었다. 북진 과정에서 이런 학살을 목격한 국군이 흥분해 북한 지역에서도 좌익들에 대한 상당한 보복이 있었다. 흔히 동족 상잔이라고 말하지만 증오의 과학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일으킨 동족 학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남한 측의 복수와 응징이 따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함흥 점령 다음날 평양은 국군 1사단과 7사단의 8연대에 의하여 거의 동시에 점령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만은 반드시 국군이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 미군에 의해서 수복된 데 자존심이 상해 있었던 노 대통령은 평양을 우리가 점령해야 북한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백선엽 장군은 한미 1군단이 평양 공략에 미 제1기갑사단을 주력으로 24사단을 조공으로 배치하자 밀번 군단장에게 건의하여 국군 1사단을 조공으로 교체하도록 한 뒤 제1기갑사단보다도 2분 먼저 대동강에 도달했다. 유재흥 2군단장도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7사단을 평양으로 돌려 서평양에 도심부를 선점했다. 미군은 그러나 평양을 유엔군 군정지역으로 선포해 우리 행정요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평양 점령 직후 정일관 3군 총사령관은 강문봉 작전국장이 제의한 김일성 생포작전을 명령했다. 이 작전은 김일성 일당이 재빨리 평양을 탈출해 산길로 달아남으로써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 대신 김일성이 버리고 간 전용차를 발견했고 김일성 호위대의 한 장교가 귀순해왔다. 이 장교에 대한 신문서가 정일관 총장에게 전달됐다. 김일성이 평양에서 도망친 것은 언젠가 10월 16일 밤중이었다. 가족도 함께였나? 아니다. 아들 김정일과 가족들은 10월 10일에 이미 만주의 장춘으로 피란시켰다. 김일성은 어디로 향했나? 강계로 갔다. 거기에 가면 중공군을 만나게 된다고 했다. 강계에 중공군이 와 있다는 것인가? 그 소문은 파다했다. 인민군은 끝장났다고 하면서도 중공군이 와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38선 너머로 도망쳐 올 때부터였다. 정일관 총장이 이 보고서를 읽어본 것은 10월 24일. 그는 장도영 정보국장을 불러 중공군이 와 있다는 첩보의 확인을 지시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10월 24일 메가더는 서부전선의 미8군과 동해안의 10군단에 대해서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압록강을 향해서 전속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 만 국경지역으로의 진격은 한국군에 맡기라는 워싱턴의 종전 지시를 메가더는 무시했다. 미 합참은 인기 절정의 전쟁 영웅을 상대로 감히 따지지는 못하고 이 진격 명령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었다. 메가더는 웨이크섬에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이미 논의한 바가 있다고 답신했다. 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알아보라는 식이었다. 며칠 뒤 트루먼이 압록강에는 한국군이 접근할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메가더는 기자들에게 유엔군의 임무는 한국 전체를 평정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 미 국방부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가만히 있어달라고 주문한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랜트 장군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전통에 따라 일단 현지 사령관에게 전략 목표를 부여한 이상 그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군의 입장이었다. 이 원칙과 메가더의 명성이 트루먼의 혀를 멈추게 했다고 메가더의 전기 아메리칸 시저 작가 윌리엄 맨체스터는 썼다. 트루먼도 한술 더 떠서 인민군이 압록강을 건너가
만주 땅을 성역처럼 이용해서 숨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일주일 전 압록강을 건너온 26만 명의 중공군이 북쪽 산중에 숨어 다가오는 유엔군을 기습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던 바로 그때 메가더는 생애의 절정에 있었다. 모택동은 메가더가 중공군에 대해 아는 것보다 미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중국 측의 공관사에 따르면 10월 21일 모택동은 유엔군의 급속한 북진에서 허점을 발견, 북한에 들어가 있던 팽덕회에게 전문을 보내 동부전선은 방어에 전념하고 서부전선의 병력을 집중, 한국군 3개 사단을 섬멸하라고 명령한다. 유엔군의 허점은 지휘권의 이원화와 분산 진격이었다. 서부전선은 워커 중장이 지휘하는 미 8군이, 동부전선에선 알몬드 중장이 지휘하는 10군단이 각계 북진하고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인 10군단은 해병을 주력으로 한 약 10만 대군, 메가더는 서울 수복 직후 10군단을 8군과 합류시키지 않고 인천에서 배에 태워 원산으로 보냈다. 원산만의 기뢰 제거에 시간이 걸려 10군단은 10월 하순에야 동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근 한 달간을 이동에 허비하고 말았다. 총 병력 약 20만 명의 두 주력군, 8군과 10군단 사이엔 개마고원과 낙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큰 자연적 장애물을 이루고 있었다. 가운데 끼어있는 이 산악지대는 무인지경으로 방치돼 있었다. 중공군은 바로 이 허점을 간파했다. 그들은 이 중앙 산악지대에 숨어들어 북진하는 양군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전략 지점을 선점한다. 서부전선에서 북진의 주력은 미 8군의 제1군단이었고 선봉부대는 백선엽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1사단이었다. 1사단은 6.25 기습대도 선전했고 낙동강 방어선의 최대 격전지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평양 도립에서는 선착부대가 됐다. 백사단장은 청천강을 넘어 금광으로 유명한 운산으로 진입하면서부터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기온은 급강하하여 아직 하복을 입고 있던 장병들은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지형도 바뀌어 날카로운 봉우리와 깊은 계곡 속으로 진격부대는 빨려들기 시작했다. 운산은 꽤 큰 도시였는데 인적이 보이질 않았다. 10월 25일 중공군은 드디어 매복지에서 뛰쳐나와 전력이 미군에 비해 약한 국군 선봉부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국군 1사단과 2군단 소속 3개 사단이 표적이 됐다. 이들은 배후가 차단되고 옆구리를 찔리고 정면을 돌파당했다. 배후와 측면을 치는 전역 우회, 인해 전술에 의한 정면 돌파, 신속한 상준행군과 야간 기습을 배합한 중공군은 품 안에 안겨든 국군을 도관에 든 쥐처럼 두들기기 시작했다. 백선엽 사단장은 첫날 붙잡은 중공군 포로를 직접 신문했다. 포로의 진술이 하도 충격적이라 백사단장은 1군단장 밀번 소장을 불러 그가 직접 포로를 신문하도록 했다. 어디 출생인가? 중국 남쪽입니다. 어느 부대인가? 제39군입니다. 전에도 전투해본 적이 있는가? 해남도에서 싸웠습니다. 넌 중국에 사는 조선족인가? 아닙니다. 저는 중국인입니다. 밀번 소장은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신문 내용을 즉시 메가더 사령부의 윌로비 정보참모부장에게 보고했다.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은 국군 1사단은 워커 8군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후퇴하기 시작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40일 만에 처음인 후퇴 명령이었다. 1사단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해 미 제1기병사단의 8연대가 중공군과 교전하기 시작했다. 역사상 최초의 미중 무력 충돌이었다. 탱크와 주마기로 무장한 8연대를 공격한 중공군은 조랑말에다가 공용 화기와 탄약을 싣고 다닐 뿐 자동차나 전차는 한 대도 없었다. 하룻밤에 산악행군으로 백리길을 간단하게 돌파하는 중공군은 산불을 내어 연기와 화염으로 자신들을 은폐하기도 했다. 미 8연대 3대대는 중공군에 포위되고 통신이 두절됐다. 호바트 게이 미 제1기병사단장은 5연대를 보내 3대대를 구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5연대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마비 상태에 빠졌다. 게이 사단장은 더 오래 구조작전을 끌다가는 5연대가 전멸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3대대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미군 전사상 포위된 부대의 구조를 포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3대대 장병 800명 가운데 600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전차 17대와 105mm 포 13문과 함께 백선엽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려다가 전멸한 미군 3대대 장병들에 대한 기억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만주군 장교 출신으로서 중공군의 전신인 팔로군과 싸워본 적이 있는 정일관 총장은 워커 미 8군 사령관과 참모들이 중공군의 출현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워커는 아직까지는 정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인민군에 들어있는 팔로군 출신들과 구별이 잘 안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군 지휘관들은 패퇴의 책임을 피하려고 중공군 병력을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 총장의 보고를 받고서 태평스럽게 말했다. 역시 나왔구먼. 이젠 겁쟁이 트루먼도 배꼽에 힘 좀 넣겠지. 노 대통령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맥아더가 잘 알아서 할 것이오 라고 했다. 맥아더가 2주 전에 보낸 편지대로 원폭을 써서라도 중공군을 경멸하고 만주를 공격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이 무렵 동해안에서는 수도사단 18년대 1대대가 북진대열의 선두에 서 있었다. 함흥 북쪽 부전고원에 올라갔을 때 1대대는 중공군 취사병들을 포로로 잡았다. 이들은 해질 무렵에 도착할 중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병형 대대장은 중공군 중대가 접근해올 길목 주변에 중대 규모의 병력을 매복시켰다. 그들의 말소리는 수백 미터에서도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면서 오니 우리도 다소 긴장이 풀리는 듯 싶었다. 어둠 속에서 중공군들은 사열 종대로 무언가 짓거리면서 내 앞을 지나서 종대의 선두가 애로의 끝에 도달했다. 나는 신호탄의 방아쇠를 당겼다. 300정의 소총과 수십 정의 자동화기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수류탄과 조명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사거리 30m, 죽은 자, 부상자, 엎드린 자의 구별 없이 몽땅 다 쓰러지고 말았다. 오랜 시간 긴장하고 기다린 것에 비해 너무나 반응이 없어서 무언지 모르게 허탈감마저 느꼈다. 맥아더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중공군의 대병력이 출현하자 일단 이를 과소평가하려고 했다. 그는 워싱턴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단순한 지원병일 가능성, 둘째는 인민군에 대한 보급지원 부대일 가능성, 세 번째는 압록강 남쪽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병력의 가능성이라고 보고했다. 정예사단이 반신불수 상태에서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하고 국군 6사단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는데도 맥아더는 게릴라의 출현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중공군은 미군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했다. 그들은 제1차 충돌 직후의 평가서에서 미군은 화력이 뛰어나지만 보병의 경우 겁이 많고 야간 작전을 두려워하며 보급선이 차단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배후를 치면 후퇴한다고 했다.